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 새 친구로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 시행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우리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참여연대 창립을 박원순 시장과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저 이렇게 셋이서 주도해서 한 뒤로 96년도에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고 하는 반부패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반부패나 공직자 윤리 관련된 제도의 입법 과정에는 거의 다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그 이전의 법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강력 법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법안 처음 제출했을 때는 거의 유일하게 제가 이런 형태의 법률에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른 형태의 입법을 하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 최초의 입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전 세계 지금 이제 유엔이라든가 G20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반부패 문제와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논의들과 국제 협약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법이 초강력 법안이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상자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일종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주 안에 묶어놓고 적용하고 있는 전 세계 별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로 이 법의 주요 구성 중에 하나인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로 입법하는 방식은 절차적 규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국민이나 누가 공직자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그 절차를 어겼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적 규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런 부정청탁 관련돼서 가장 법률이 반대하는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절차적 규제를 하자, 전 세계 입법 예처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국민들께서 원한 대로 하자라고 하셔서 이 법은 그런 절차적 규제가 아니고 내용적 규제를, 어떠한 내용의 청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적 규제를 한 전 세계 최초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논란이 초반에 많았던 것은, 전 세계가 그런 어떤 내용적 규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계선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 규제를 해왔던 건데, 이 내용적 규제에 들어갔고, 이 내용적 규제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자는 원래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을 대리해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법이 그런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혹은 속된 말로 복지부동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을 고안을 해서, 사실은 이 부정청탁 부분은 원안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들은 그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은 수용하되 형식들은 많이 바꿔놨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 이 법이 유례없는 거는, 금품 수사 관련해서 언론이나 권익위에서 해외 유사 사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좀 잘못된 예인 게, 해외 어떤 사례도 금품 수사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하고 처벌하는 예는 없습니다. 뇌물, 이건 뭐 당연히 대가성이 있는, 우리나라도 형법상의 뇌물죄 처벌을 하고요. 알선수재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대개 직무와 관련돼서 금품 수수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선물 같은 경우에 뭐 $10, $40, $50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이 법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 다시 말해서 뇌물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 요건조차도 다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직무 관련과도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전 세계 최초의 법이 아마 우리 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은 현존하는 지구상의 반부패 관련 법률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법률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전 세계 반부패 입법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입법을 해온 사람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런 차원에서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반부패 입법하면 국민들께서는 자기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개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 공직자들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법률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이나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볼 때는 거의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요즘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우리 사회의 관행, 문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처벌 사례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 국민 생활 일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될 거고, 제일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지금 권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법을 이례적으로 법 제정 뒤에 시행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에 시작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긴 시간을 주었던 이유는 본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본인이 이 법상 적용 대상자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양태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일종의 행동 지침에 해당되는 매뉴얼들을 만들 시간들을 두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시행령을 확정짓고 그 확정된 조건에서 1년 동안 그런 교육, 홍보, 매뉴얼 작업을 하라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권익위가 거의 1년 4개월을 다 그냥 방치시켜놨다가 지금 법 시행 2달 앞두고 지금 이 수선을 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은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률상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라고 규정되어지는 데들은 다 규정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다 포함됩니다. 이 언론사의 범죄에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상 등록된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1년에 2번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면 정기간행물 등록법상 언론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발행인은 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 업무 관련해서도 아마 각종 단체, 협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정기간행물 등록법상 1년에 2회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슨 신문사나 방송사나처럼 언론 보도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만이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이제 방송 관련돼 있어서도 보도 기능이 없어도 이 언론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직원들이 있고 배우자까지가 포함되는데 특별히 제 시간이 없어서 제일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법에는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여된 민간인들이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개념이 법률적으로는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교나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민간인은 다 이 법에 있어서의 공직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옴부즈만이 됐든 무슨 위원회, 무슨 선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라고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로 학교의 일선 행정에 공지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본인들이 이 법 적용 대상자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냥 민간인이고 공직자가 아니고 학부모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 운영위원회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모두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 법에 있어서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빨리 법률적으로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적용 대상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자기가 적용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법상의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려주셔야만 본인이 범법 의사와 상관없이 모르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공무수행 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수많은 거의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있고요. 지금 학교법인까지를 생각하면 수천 개 기관에 관련돼서 공무수행 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지금 본인이 지금 이 법 적용 대상자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알려줘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행동 매뉴얼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 당신이 이 법 적용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홍보하거나 알려주고 있지 못한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아마 학교 운영위원들이 자기가 적용 대상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아마 99.9%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석도 껴 있어서요, 28일이면 지금 사실은 얼마 없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빨리 모든 민간위원들 명단을 학교 차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구 차원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구 단위로 돼 있죠. 뭐 교육장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학교 차원에서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정청탁 금지인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정청탁은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말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처벌받습니다.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야, 누가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에 무슨 공사 입찰 과정이 있다든가 누구 무슨 포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그 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줘. 우리 애가 뭐 우리 업체가 하는데, 그러면 근데 그분한테 무슨 식사 대접도 받은 바 없고 내지는 돈을 받은 바도 없으면 그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식사 대접도 받은 것도 아니고 혹은 누굴 선정하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처벌받습니다. 이상은 비밀을 누설한 거기 때문에, 자, 말이 오고 좀 알아봐줘, 뭘 어떻게 해줘라고 저한테 공직자에게 얘기하는 행위 자체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청탁이고요. 그 부정청탁을 받아서 알아봐주고 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대로 부정청탁을 그것이 되게 만들면 실행한 죄고요. 그거를 본인이 그 담당 공직자에게 물어보는 행위를 하시면 그게 바로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통상의 우리가 그 법률 체계에서는 어떤 밥을 먹든 아니면 금품을 받아서 뭐가 되게 해주는 대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어떤 뇌물죄 처벌, 그러니까 제가 돈만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있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부탁을 받고 뭔 일을 해줬을 때 유일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방해 등이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걸 갖고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와 관련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무슨 일을 했을 때 처벌받는 경우는 돈을 받거나
등의 행위가 수반될 때만 처벌받았는데 이 부정청탁은 그냥 말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는다. 그것이 실제로 실행됐느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행됐을 때는 형사처벌이고 말을 하면 과태료 이런 처벌의 강도를 나눌 뿐이지 처벌과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15가지 유형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이 법 김영란 원안은 부정청탁을 그냥 추상적 개념 규정으로만 두고 처벌하게 해서 그럴 경우에 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위헌 논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이 구체적으로 유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됐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형을 정리했기 때문에 헌법상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첫 번째 뭐 인허가 등에 대해서 그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뭐 기타 처분이죠. 조세, 부담금 등등등과 관련된 이런 소위 처분과 관련돼서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뭐 등등 관련된 것, 인사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통상은 법령이라 함은 법과 시행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해석은 여기서의 법령은 단순히 법과 시행령만이 아니고 내부 업무 지침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업무를 하든 포상을 하든 승진을 할 때 여기 교육청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요건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보 인사에 있어서의 원칙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 규정, 업무 매뉴얼, 업무 지침 이 모두가 다 이 법상의 법령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어떤 무엇을 하거나 하면 이 법령상을 위반하여라는 개념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한 얘기로 익숙해지면 내부 규정을 잘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훨씬 더 업무를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히 조금 신경 써주셔야 하고, 그것을 사실 일이 바쁘어서 그러니까 일을 할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나 여기 지금 담당관은 지정하셨나요? 지금 이 법상 이 법을 처리할 담당관과 부서를 만드셔야 되고, 거기와 기존의 감사관실에서 이 법 시행 초기, 지금부터 해서 시행 초기에 있어서는 이런 내부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각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슨 사적인 범법 의사라든가 누굴 봐주려고 하지 않아도 혹시라도 그런 본의 아니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런 건 해당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호 한번 봐보세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의 선정 또는 우수사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해외 연수 가기도 하고 또 한 1년, 2년씩 나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누구 고생했는데 좀 이번에는 누가 좀 가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인지상정처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뭐 그게 특별히 무슨 죄의식을 우리가 안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해외 연수 대상자가 되거나 더군다나 뭐 1년, 2년씩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엄청난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고 포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누가 되는 게 좋겠어 라고 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의 관행과 문화 속에서 그냥 인지상정으로 해오셨던 행위들을 무심결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자, 또 하나 8번을 한번 봐주세요. 5조 1항 8호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특교라는 게 있죠. 학교에. 특별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사학인 어떤 특정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행위가 이 8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장님들께 충분히 숙지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뭐가 특교가 배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 그걸 받아서 전달하는 행위는 현재 제가 좀 이따 설명할 예외 조항과 관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저 5조 1항 8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9호 한번 보십시오.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 정한한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학교와 관련될 수 있어서. 여기 서울 삼성병원이 성대병원이잖아요. 여기 세브란스가 연대병원이지 않습니까? 적용 대상이거든요. 전화해서 누구 수술 날짜 좀 빨리 좀 잡아주라. 병실 입원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라. 예를 들어서 지금 6인실에 있는데 2인실로 옮겨주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이 9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그거는 용역, 그러니까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수익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지금 급하게 부모님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라 라고 하면 우리 인지상정으로는 아는 병원에다가 얘기해서 좀 빨리 수술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법은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존에 수술 받을 사람이 순서가 뒤로 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행과 문화에서는 그런 정도 봐주는 거, 내가 대학병원에 뭐 의사나 간호사나 원무과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게에 대해서 별 죄의식 없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구호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무슨 이 납품 계약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호부터 15호에 해당되는 금지 유형 1호부터 15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각각의 기관의 특성, 예를 들면 교육 분야의 특성 혹은 영리 행위를 하는 공기업의 특성별로 각각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전담 부처에서 이 법률의 1호부터 15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관련 업무에 있어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 상으로 잘 정리하셔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이게 법이 위반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다가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육청이 준비하셔야 되고
각급 학교나 각급 산하기관에 주셔야 됩니다. 예외가 7가지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 법률의 일반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 예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를 갖고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앞서의 우리 학교 지금 운동장이 심각한 문제다. 우리 학교 지금 건물이 지금 위험해서 이걸 좀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교를 받아야 되겠다. 필요하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요구가 있을 때는 이 따로 어디서 만나서 차 마시며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청원서를 접수시키게 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행위는 예외가 됩니다. 자,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냐? 앞서 제가 그래서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청탁과 관련된 규율 방식을 절차적 규제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지금 내용을 규제하는 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요소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 예외가 되도록 법을 설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특히 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들을 거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다 비치하고 그래서 두 번째 2호에 나와 있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자, 원래 이 법은 법으로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 심사를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무위였으니까 옛날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후순위 사채 매입한 분이나 동양증권 사태 났을 때 4만 명의 CP 매입자들, 회사채 매입자들이 와서 내가 사기당했으니 보상해 주셔라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그분들을 보상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억울한 분들이 국회를 찾아오든 금융감독원을 찾아가든 국민은 억울하면 법으로 되는 일인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다 일일이 공부합니까? 무조건 와서 좀 억울하니 우리 보상해 주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안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부정청탁이라고 규정하면 이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국민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저희가 강하게 했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이제 은밀하게 만나서 부정청탁을 하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하면 그건 세상의 천하가 다 하는 이야기니 그것이 부정비리의 소지는 없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대개 반부패 법률에 있어서는 투명성, 공개성을 통해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갖고 와서 소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차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생긴 거죠. 하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적이고 절차적이고 서류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로 지역구 그 학교 학부모들이 정말 절박하게 뭘 하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교육청 앞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는 행위 등의 공개적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앞서 1호부터 15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면책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부분이 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선출직 공직자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기준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는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고충 민원인데 이거는 권익위법에 나와 있는 고충 민원 법률
고충민원이라는 개념 범위 안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인사청탁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거기 뭐냐면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극적으로 얘를 뭘 해야 되는데 뭘 신청을 했는데 6개월이고 1년이고 된다 안 된다 답을 안 하고 그냥 서류통에다 넣어놓고서 아무 일도 안 하는 행위, 이런 소극적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된 고충민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3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전달하는 행위를 받고 그걸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각종 협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관련된 단체라든가 뭐 학교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협회, 뭐 정경련이 됐든 경총이 됐든 이런 데들이 어떤 그 산하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교육감님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이 3호에 의해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처벌 조항으로 보면 이해 당사자가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규정됩니다만 국민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국민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본인이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국민도 부정청탁으로 1,0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그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이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그 부탁을 받아서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얘기하면 그 공무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부정청탁할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2,000만 원이고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것이고요. 형사처벌은 뭐냐면 그 부정청탁을 받아서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처벌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여러분은 부정청탁임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오면 지금 말씀하실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또 부탁을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감님이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교육감님은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징계를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 처리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이 조치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면드리면 초기에는 조금 이 업무와 관련된 인력을 상당 부분 좀 조금 많이 배치하셔서 이게 딱 우리 직원분들이나 모두에게 정착될 때까지 이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민원인께서는 부정청탁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고지해야 되는 이 부분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잘못하면 그냥 바로 뺨 맞을 주먹 날라오거나 욕 나오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업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을 만나는 부분을 장소를 특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 사무실에서는 만나는 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투명 외부는 물론이고요.
업무 사무실이나 투명성, 공개성이라고 하는 게 이 부정청탁 문제와 관련해서 면책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곳을 하고 그 만나는 곳에 정확히 비치하십시오. 어떠한 것들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충분히 다 비치하고 그분을 만날 때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신이 지금 얘기한 그거 자체가 부정청탁이다라고 하면 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은 부정청탁에 해당돼서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지할 수 있는 구조, 환경들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담당관들이 그 민원인을 만나는 장소에 늘 상주하셔서 그 업무 담당자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그 말을 들으면 다른 분이라도 옆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방식으로라도 이 고지 신고 부분, 그러니까 고지 부분을 어떻게 민원인과의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신고와 관련해서는 일일이 그걸 신경 쓰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다 모든 직원들이 일일이 숙지해가지고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국이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지 말고 모든 민원인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남겨서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담당관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달 단위로 스크린하는 방식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 서류상, 서면상 그 손으로 쓰시든 아니면 컴퓨터에 그 민원인이 만나는 장소를 특정하고 거기에 단말기를 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일일이 내가 판단해서 신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고 신고 절차를 따로 밟는 것보다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딱 담당관이 보기에 이거는 부정청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 필요성이 있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거든요. 과태료 처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기적 스크린해서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조금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처리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이 담당관께서는 권익위원회와 계속 그 협력 채널을 두고 초기에 이 법이 정착될 때까지 수많은 유권 해석들이 필요하고 처리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테니까 그렇게 조금 업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하여간에 그러니까 쉽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만 원 이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구로부터도 받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경우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누적해서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똑같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을 5번 받으면 300만 원이 넘겠죠. 그러면 1회 100만 원은 아니지만 300만 원을 넘으면 대가성은 물론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100만 원 이하는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받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두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두고 무슨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불고지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케이스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아닙니다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에 특히 이 뇌물이나 이런 금품 제공이 공직자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나중에 공직자가 알았을 때 이 배우자가 본인과 상관없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이 그 본인이 받은 게 아니고 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분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우자가 받았음을 알아야 되고, 알았을 때 그것을 반환하도록 하면 배우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되도록 하는, 오히려 면책 때문에 신고제도를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받은 다음에 반환하지 않고 그냥 뭐 명품 백이든 이런 걸 했을 때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물품이 아니고 이제 먹고 없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반환이 안 될 경우에도 공직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반환하지 않고도 유일하게 반환이 안 됐을 때, 반환이 불가능한 물품이어서 애도 면책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신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면책을 위해서 신고 조항을 뒀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금품수수 넘어가죠. 예외 조항이 8가지로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셔서 부서 회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서 회식은 3만 원 이상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가 내는 부서 회식에 가서는 3만 원 아니라 5만 원,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되는데, 거꾸로 이제 상급자께서는 하급자들한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위에 나이 드신 상급자한테만 식사 대접을 신세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자가 자기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을 하는, 부서 회식을 하거나 또 그런 거에 따라 필요한 업무 추진비들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외인 거고요. 다만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뭐 식사 대접을 하는 거는 인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적절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논란이 많았던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여러분 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상가에 가는데 조화하고 조의금하고 당연히 합쳐서 하는 거고요. 뭐 결혼식 갔을 때 꽃값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토탈 합쳐서지 각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관계에서 쓰는 돈은 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통일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과 관련돼서만 한 가지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예를 들면 직장 동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좀 안 좋은 병, 암이나 이런 걸리셔서 장기 투병을 했는데 특별히 집안에 돈이 없고 그래서 병원비만 뭐 수천만 원 나오고 어려운 처지에 됐을 때 직원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분의 이제 병원비의 일부를 도와줬다. 그럼 당연히 100만 원이 넘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 어떻게 되냐? 5호에 의해서 면제됩니다.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오랜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나 공직자 등이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경우에 그것을 도와주는 행위는 허용돼 있다라고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6번, 7번과 관련해서 주의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육 관련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기념품도 받아실 수 있는데 이거에 허용되는 범위는 딱 그겁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괜찮고요. 그거는 3만 원, 5만 원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에게만
누구에게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는데 학교 선생님에게만 30명에게만 혹은 그 교육 관련 행사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신 5분에게만 이러면 이거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한 모두에게 특정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우만 예를 들면 그 어느 언론사 기자가 저한테 그걸 묻던데 그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나 우리 교육관님이 뭐 예를 들어 해외 나가시는데 기자들이 동행한다 라고 할 경우에 이제부터는 이 모든 언론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거나 혹은 언론사 자체 그러니까 출입기자단 자체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되어져서 온 기자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경우는 몰라도 어느 언론사 따라가자 혹은 따라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나 내지는 그 숙박을 제공하면 그거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업무 매뉴얼들을 잘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서 지금 얼마 남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기식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